여긴 우리 집안 회사야. 너 같은 계약직은 내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삭제야. 최기문 부장이 신입사원의 볼을 쓰다듬으며 비웃었어요. 복도 한쪽 벽에 몰린 여직원은 온몸을 떨고 있었죠. 예쁘게 생겨서 봐주는 거야. 알아둬?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켜보던 한 남성의 눈빛이 얼어붙었어요. 회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죠. 내 말 잘 들으면 정규직도 문제없고. 최 부장의 손이 여직원의 어깨로 내려가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남성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죠. 며칠 후 벌어질 일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2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대웅그룹 본사 빌딩 꼭대기 회장실에서 한철수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78배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죠. 다만 예전보다 조금 느려진 걸음걸이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문득 사무실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내린 28배 한지윤이었죠. 해외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막 돌아온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여행의 피로가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다가가 회장의 팔을 살며시 잡았어요. 한철수 회장의 굳었던 표정이 한순간 부드러워졌죠. 많이 컸구나, 우리 지훈이.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해 보이세요. 회장은 손녀를 의자에 앉히고는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지훈의 다음 말에 눈썹이 살짝 올라갔죠. 할아버지,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 유학 가기 전에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고요. 한철수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너는 이미 임원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싫은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배어 있었죠. 할아버지를 닮은 그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며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회장 손녀가 아니라 한 명의 직원으로 이 회사를 보고 싶어요. 그래야 나중에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마침내 한철수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다. 네. 신분을 완전히 숨겨라. 한지훈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야 한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대신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한다. 한 번이라도 신분이 드러나면 즉시 그만둬야 해.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한지훈은 한지은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웅그룹 인사팀 계약직 신입사원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첫 출근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최대한 수수한 가방까지. 회장 손녀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지훈은 걸어서 회사까지 향했어요. 대웅그룹 본사 빌딩을 올려다보니 새삼웅장해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집 회사가 아니라 처음 들어가는 직장이었어요. 로비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받던 지훈은 곧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다른 신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인사팀은 조심해야 한다던데. 왜요? 최 부장님이 무서우시대요. 그리고 그쪽 라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보았어요. 20살 남짓한 신입사원들의 얼굴에 벌써 긴장감이 어려 있었죠. 인사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은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중년 남성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최 부장님 기분이 영 좋지 않으시더라. 조심해야겠네.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지 말고.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그들은 서둘러 내렸어요. 지우는 혼자 남겨진 채로 생각에 잠겼죠. 단순한 상사에 대한 걱정치고는 뭔가 이상했거든요. 인사팀에 도착한 지우는 팀장에게 인사를 받았어요. 사무실을 둘러보니 60여 명의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끝자리에 있는 부장실이었죠. 저기가 최기문 부장님 자리예요. 옆자리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어요. 강민호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동그란 안경을 쓴 마른 체형의 남성이었죠. 부장님은 언제 오세요? 아,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강 대리가 주변을 살피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첫날이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좀 까다로우시거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넓은 체격의 중년 남성이 들어오자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반짝이는 앞머리와 비싼 넥타이, 그리고 번쩍거리는 시계가 첫눈에 들어왔어요. 최기문 부장이었어요. 그는 사무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지훈을 발견했죠. 신입이군.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최 부장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죠. 여긴 놀러 오는 곳이 아니야. 일 제대로 못하면 바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지만 귀는 이쪽에 쏠려 있었죠. 지우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강 대리와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지은 씨, 여기서 일하려면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최 부장님 가족들이 회사 곳곳에 있어요. 홍보팀에는 사돈이, 구매팀에는 처남이, 경비실에도 조카가. 강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해요. 괜히 잘못 보였다가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여성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죠. 여긴 진짜 최집안 회사나 다름없어. 맞아, 회장님이 계시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그녀들도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죠. 오후에 지훈은 서류를 가지고 다른 부서를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딜 가나 비슷한 풍경이었죠. 최 씨, 남 씨, 조 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홍보팀에서 만난 남상필 전무는 최 부장과 똑같은 오만한 표정을 지었어요. 번들거리는 얼굴과 비싼 정장 차림새가 어쩐지 어색해 보였죠.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지우는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허리가 조금 굽은 박정혜 씨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어요. 고생 많으세요. 지훈이 인사하자 박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네. 신입사원이시구나. 네, 인사팀 한지은입니다. 인사팀. 박 아주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조심하세요, 아가씨.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지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해 보았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대기업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기문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우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죠. 끝까지 비밀을 지켜라.
하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 말이에요. 한지은으로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인사팀 사무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특히 최기문 부장이 들어오는 시간이면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척 했거든요. 지은은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최 부장이 갑자기 회식을 제안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식사하자. 신입사원 환영회로. 강민호 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은에게 말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지은 씨, 오늘 회식이에요. 회식요? 네, 부장님이 갑자기 정하셨어요. 강 대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녁 시간 강남의 한 고급 술집에서 인사팀 회식이 열렸어요. 최 부장은 상석에 앉아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비싼 양주병들이 테이블에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자, 신입사원이니까 인사부터 하자. 최 부장의 지시에 따라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예쁘게 생겼네. 최 부장의 시선이 지은을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 무언가 불편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다른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은 예의를 배워야 해. 여기 앉은 분들께 술 따라드려.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죠. 결국 소주병을 들고 한 사람씩 술을 따라드리기 시작했어요. 고맙습니다, 지은 씨. 강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다른 남자 직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모두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최 부장은 지은이 자신에게 술을 따르는 동안 계속 비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신입은 이런 자세로 일해야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은 참고 또 참으며 자리로 돌아갔죠. 그 다음 주 어느 날 야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최 부장이 몇 명을 불러 세웠거든요. 당연히 지은도 포함되어 있었죠.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부족해. 오늘 밤에 다 정리하고 가. 부장님, 그런데 이미 자료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 부장은 화를 냈어요. 뭔 소리야. 이런 걸로 회의를 하라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결국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이 시작되었어요. 사무실에는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하나둘 직원들이 퇴근하고 마지막에는 지은과 몇 명만 남았어요. 지은 씨는 신입이니까 마지막까지 있어야지. 최 부장이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먼저 퇴근했죠. 결국 사무실에는 최 부장과 지은만 남게 되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은은 겨우 자료 정리를 마쳤어요. 눈이 따가웠고 어깨가 뻐근했죠. 그때 최 부장이 지은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고생했어, 신입.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는 지은의 의자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죠. 지은은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말이야. 최 부장이 지은의 뒤에 서더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은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죠. 회의 준비가 좀 아쉽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최 부장은 만족하지 않는 듯 했죠. 내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 갑자기 최 부장의 손이 지은의 볼에 닿았어요. 그는 지은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죠. 예쁘게 생겨서 봐주는 거야. 지은은 온몸이 떨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최 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여긴 우리 집안 회사야. 너 같은 계약직은 내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삭제야. 지은은 온몸에 힘을 주며 가까스로 일어섰죠. 죄송하지만 늦었으니 먼저 가겠습니다. 지은은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서둘러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최 부장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복도로 나온 지은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온몸이 떨렸죠. 간신히 화장실로 들어간 지은은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직도 최 부장의 손길이 볼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죠. 하지만 그 기분 나쁜 감촉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거든요. 회장 손녀라는 신분을 숨기고 있는 지금 그녀는 그냥 약한 계약직 직원일 뿐이었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썩어 있었나요? 혼잣말이 화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은은 휴지로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래도 회사를 지키고 싶어요. 제 힘으로 버텨볼게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하는 지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약하고 외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지금 자신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터널에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걸 지은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빛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둠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죠. 지은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때 강민호 대리가 들어왔어요. 그는 지은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지은 씨, 괜찮아요? 어제 너무 늦게 끝났는데. 네, 괜찮습니다. 지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강 대리의 눈에는 그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죠. 오전 9시 최 부장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그는 지은을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마치 어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순간 지은은 깨달았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 더 견디기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포기라는 글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강해져야겠다는 결심이 서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회사를 그리고 이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면서 회사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지은이었지만 최 부장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사팀 내부 평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그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죠. 지은아, 잠깐 와봐. 어느 오후 최 부장이 지은을 부장실로 불렀어요. 지은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갔죠. 부장실은 다른 사무실보다 넓었고 고급 가죽 소파와 큰 책상이 위압감을 주었어요. 앉아. 최 부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지은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죠. 최 부장의 입꼬리가 비뚤어지게 올라갔어요. 곧 평가가 있다는 거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말이지.
최 부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지은 쪽으로 다가왔어요. 지은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내가 도장만 찍으면 문제없어. 내 말만 잘 들으면 말이야. 그가 지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은은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꿋꿋이 버텼죠. 부장님, 업무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 최 부장이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음흉함이 섞여 있었죠. 업무는 기본이고 좀 더 특별한 게 있어야지. 나랑 가끔 저녁도 먹고 그런 인간적인 관계 말이야. 지은은 재빨리 일어서며 몸을 피했어요. 죄송합니다. 일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야, 어디가?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하지만 지은은 이미 부장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뒤에서 최 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서 지은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증거도 없이 신고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만 곤란해질 게 뻔했죠. 며칠 후 지은은 작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출근했어요. 스마트폰 녹음 기능도 확인해 두었죠. 이제는 최 부장의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일주일 후 기회가 왔어요. 야근을 하던 중 최 부장이 또다시 지은을 부장실로 불렀거든요. 이번에는 녹음기를 켜두고 들어갔죠. 오늘은 좀 더 얘기해보자. 녹음이 시작된 가운데 최 부장의 부적절한 언행들이 계속되었어요. 지은은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기록했죠. 며칠 후 지은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탕비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최 부장과 이소라의 대화를 들었거든요. 이소라는 인사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32살의 여성이었어요. 9살 아들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기도 했죠. 항상 피곤해 보이는 얼굴과 낡은 카디건이 그녀의 처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소라야, 요즘 일이 좀 힘들지? 최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지은은 그 속에 숨은 의도를 알 수 있었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긴.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최 부장이 이소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은과 똑같은 방식이었죠. 부장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내 부탁도 좀 들어줘야지. 최 부장의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되자 지은이 앞으로 나섰어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소라 언니, 부장님이 찾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지은의 등장에 최 부장이 황급히 손을 거두었어요. 이소라는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소라의 떨리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9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참고 견디는 한 여성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회사 전체의 문제야.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삼키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지은은 화장실 칸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부터 계속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신분을 밝히고 할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럼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죠. 분노와 결의가 섞인 눈물이었어요. 이 회사만은 제발 버텨줘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지은의 말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바꿔볼게요. 꼭 바꿔놓을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소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지은은
거울을 보며 얼굴을 씻었어요. 빨갛게 부은 눈이 금세 차분해졌죠. 이제는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었어요. 행동할 때였거든요. 그날부터 지은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더욱 치밀하게 최 부장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죠. 녹음과 녹화는 물론 목격자들도 찾기 시작했어요. 강민호 대리도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강인함을 발견했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죠. 지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지은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확신이 강 대리에게도 전해졌죠. 며칠 후, 지은은 이소라를 따로 만났어요. 퇴근길 카페에서였죠. 언니 힘드시죠? 뭘 말하는 거야? 이소라가 당황했지만 지은은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저도 같은 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이소라의 눈에서 놀람과 희망이 교차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지은은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고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어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이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했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들처럼 지은의 마음속에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될 터였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대웅그룹 본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평소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던 한철수 회장님이 며칠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회장님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시대.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문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죠. 임원진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최기문 부장을 비롯한 친인척들은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지. 최 부장이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며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하지만 그날 수요일 오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철수 회장은 사실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회사 분위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며칠간 출근을 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회장에게는 평소에도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후 회장은 경호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회색 점퍼에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치 평범한 시민처럼 차려입었죠. 대웅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회장의 모습은 그냥 나이든 방문객처럼 보였어요. 경비원들도 특별히 알아보지 못했죠. 회장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며 직원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 층을 돌아보던 회장은 곧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딘가 위축되어 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죠. 인사팀이 있는 층에 도착한 회장은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야, 신입. 이게 뭐야? 최기문 부장의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그쪽을 바라봤죠. 복도 한쪽 벽 근처에서 최 부장이 지은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지은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있었고 최 부장은 그녀와 벽 사이의 거리를 점점 좁혀가고 있었죠. 서류 정리도 이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왜 들어왔어? 최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기 전에 이것부터 고쳐야겠는데?
최 부장이 갑자기 지은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손으로 그녀의 볼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죠. 한철수 회장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죠. 예쁘게 생긴 게 성격이 이 모양이면 어떡해. 최 부장이 지은의 귀 가까이로 얼굴을 바짝 대고 속삭였어요. 내 말 잘 들으면 좋을 텐데. 안 그러면 너도 알잖아. 그 순간 지은이 몸을 뒤로 젖히며 빠져나오려 했어요. 하지만 최 부장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죠. 어디 가려고 해?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갔죠.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복도로 나타나자 최 부장이 재빨리 손을 거두었어요. 지은은 그 틈을 타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났죠. 다음에 계속하자 신입. 최 부장이 비웃으며 던진 말이 복도에 울렸어요.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죠. 그녀의 뒷모습에서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와 굴욕감이 느껴졌어요. 한철수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어요. 자신의 손녀가 그것도 회사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거였죠. 회장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분노였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나서지 않았어요. 지은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거든요. 대신 회장은 조용히 몸을 돌려 비상계단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죠. 도혁이냐? 김도혁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회사에 있다. 지금 당장 올라와. 네. 회사에 계시다고요? 3층 비상계단에 있으니까 조용히 와. 전화를 끄는 회장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10분 후 김도혁 비서실장이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평소 무표정한 그도 회장의 모습을 보고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혁아. 네, 회장님. 인사팀에 최기문이라는 부장이 있지? 네, 있습니다. 그 인간 조사해봐. 아니, 조사할 것도 없어. 회장이 김 비서실장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그놈하고 같은 성씨 쓰는 사람들 전부 명단 뽑아와. 회사 안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혹시 무슨 문제라도. 문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문제가 아니라 썩었어. 완전히 썩었다고. 김 비서실장은 회장을 이렇게 화난 모습으로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은 갔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죠. 그리고 하나 더.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인사팀 신입사원 중에 한지은이라는 사람 있지? 그 사람 인사기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시 한번 살펴봐. 한지은이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게 있어. 사실 회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한지은이 한지은이라는 것도 자신의 손녀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김 비서실장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했죠. 그리고 도혁아. 네, 회장님. 앞으로 며칠간은 내가 회사에 나온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 조용히 관찰해야 할 것들이 있어. 알겠습니다. 특히 최기문 그놈은 더욱 조심해서 봐.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악해야겠어. 김 비서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그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오후 풍경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지은아, 참 고집도 세다. 회장의 입가에 쓴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아버지가 나서야겠구나. 그날부터 한철수 회장의 은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회사에 나오지 않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주 들러 회사의 실상을 파악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리고 김도혁 비서실장을 통해 들어오는 보고들은 회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심각한 내용들이었어요. 최기문과 그의 친인척들이 회사를 어떻게 농단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는지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회장실에서 혼자 앉아있던 한철수 회장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큰 변화가 시작될 때가 온 거였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곧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라는 걸 회장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침에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김도혁 비서실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은 다음 날부터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어요. 평소 무표정으로 유명한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표정이 더욱 차가웠죠. 먼저 인사팀 직원 명단부터 살펴봤어요. 최기문 부장을 중심으로 성씨별로 정리하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이게 뭡니까? 김 비서실장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명단을 보니 최 씨, 남 씨, 조 씨 성을 가진 직원들이 유독 많았거든요. 그것도 모두 핵심 부서에 포진해 있었죠. 구매팀 차장 최진우, 홍보팀 전무 남상필, 물류팀 과장 조연석. 명단은 계속 이어졌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모두 최기문 부장과 친인척 관계라는 점이었죠. 김 비서실장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회사 출입 기록, 계약서 승인 내역, 인사 발령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봤거든요. 일주일간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드러났어요. 최 부장의 처남 남상필은 홍보팀 전무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업체에 홍보 용역을 몰아줬어요. 구매팀의 최진우 차장은 특정 하청업체와만 거래를 했는데 그 업체 대표가 최 부장의 사촌이었죠. 더욱 가관인 건 경비실이었어요. 경비반장 오태수 씨는 성실한 직원이었지만 새로 들어온 경비원 최민식이 문제였거든요. 최 부장의 조카인 그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른 경비원들과 청소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어요. 김 비서실장은 열흘간의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철수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총 몇 명이나 되나? 직접 고용된 직원이 200여 명, 외주업체까지 포함하면 300여 명 정도 됩니다. 하나의 회사 안에 또 다른 회사가 있는 셈이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오후 회장은 다시 회사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각 층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죠. 지하 주차장에서 회장은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청소를 하고 계시던 박정혜 아주머니에게 한 젊은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제대로 치우라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박정혜 아주머니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그 남성은 계속 화를 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왜 나와요? 회장이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 남성의 명찰에 최민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최 부장의 조카였죠. 젊은 사람이 어르신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최민식이 돌아봤지만 그냥 나이든 방문객 정도로만 생각했죠. 어르신은 상관없으시니까 그냥 가세요. 상관없다고? 이 회사 관계자 아닌가? 맞긴 한데 청소 용역이잖아요. 제대로 안 하면 말해줘야죠.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는 참고 그 자리를 떠났죠.
로비로 올라온 회장은 경비실 상황도 살펴봤어요. 오태수 경비반장이 혼자서 여러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경비원들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경비반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회장이 말을 걸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오 경비반장은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다른 경비원들은 어디 갔나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오 경비반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자세한 사정을 말하기 어려운 듯 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최민식이 내려왔어요. 그는 오 경비반장을 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반장님, 아까 말한 그거 처리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당직 서는 중이라서. 그런 핑계가 어디 있어요? 빨리 처리하라고 했잖아요. 최민식의 말투는 완전히 반말이었어요. 나이로 봐도 20살도 더 어린 사람이 60대 어르신께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회장은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젊은이 예의가 없군. 뭐라고요? 최민식이 회장을 째려봤어요. 나이 드신 분께는 존댓말을 해야지. 어르신은 누구세요? 여기 관계자도 아니면서 왜 끼어들어요? 최민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에서 다른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죠.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죠. 한편 지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모은 녹음 파일들을 정리하면서 최 부장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퇴근 후 집에서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하나씩 들어봤어요. 최 부장의 음성이 나올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꾹 참고 계속했죠. 내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삭제야. 여긴 우리 집안 회사야. 예쁘게 생겨서 봐주는 거야. 녹음된 내용들은 분명한 성희롱이자 갑질의 증거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지은은 이소라와 다시 만났어요.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서였죠. 언니,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저희 말고도 피해를 받는 분들이 있을까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구매팀에 있는 김선영 언니도 그렇고 홍보팀 막내 직원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신입사원들이에요. 지은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생각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언니,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최 부장 말고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해요. 마치 한 집안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소라의 말에 지은도 같은 생각이 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근에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분위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날 밤 지은은 회사 조직도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성씨별로 정리해보니 이상한 패턴이 보였거든요. 특정 성씨들이 핵심 부서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은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같은 시간 회장실에서 한철수 회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못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집안 회사를 만든 한 집단의 문제다. 한 번에 뿌리를 뽑되 회사는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 모르게 같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밤이 깊어가면서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하지만 대웅그룹 본사에서는 변화를 위한 준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말이에요. 3주일 후 오후 3시
대웅그룹 본사에 긴급 공지가 떨어졌어요. 임원 및 부장급 이상, 전 직원 긴급 인사 간담회 소집, 오후 4시 대회의실 집합. 평소라면 이런 회의는 며칠 전부터 예고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집에 회사 분위기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인사팀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최기문 부장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죠.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듯이 말이에요. 부장님, 무슨 회의인지 아세요? 강민호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형님, 갑자기 회의가 잡혔는데 뭔지 아세요? 홍보팀 남상필 전무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쪽에서도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한 모양이었죠. 오후 4시가 되자 임원과 부장급 직원들이 대회의실로 모였어요. 평소 이런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는 일반 직원들도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지은도 다른 인사팀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 밖 복도에 서 있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오후 4시 정각 한철수 회장이 대회의실로 들어왔어요. 며칠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날은 정식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죠. 얼굴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위엄이 있었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임원들과 부장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거든요. 회장은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이 긴장하는 게 보였죠. 오늘 이렇게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사람 몇 명의 자리가 아니라 이 회사의 양심 자리를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특히 최기문 부장과 그의 친인척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먼저 몇 가지 자료를 보시죠. 회장이 손짓하자 김도혁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대형 모니터에 화면이 나타났죠. 첫 번째로 나온 건 회사 조직도였어요. 하지만 평범한 조직도가 아니었죠. 특정 성씨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최씨 200여 명, 남씨 80여 명, 조씨 60여 명. 회장이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이분들이 우리 회사 핵심 부서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부서별 현황이 나타났어요. 인사, 구매, 홍보, 물류, 경비, 그리고 외주업체까지 모든 곳에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최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죠. CCTV 화면이었어요. 복도에서 최기문 부장이 한 여성 직원을 벽 쪽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으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죠. 여긴 우리 집안 회사야. 음성도 함께 나왔어요. 최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듯 했죠. 화면이 일시정지되면서 최 부장이 여직원의 뺨을 쓰다듬는 장면이 클로즈업 됐어요. 그 장면이 몇 초간 화면에 머물러 있었죠. 최기문 부장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다른 친인척들도 마찬가지였죠. 남상필 전무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저 신입사원 이름이 인사기록에는 한지은으로 되어 있죠?
회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런데 내 호적에는 한지훈으로 올라 있네요.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최기문 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저 신입사원은 제 손녀입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회의실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제 손녀가 왜 한지은이라는 가짜 이름을 쓰면서까지 계약직으로 들어왔을까요? 회장의 시선이 최 부장에게 고정됐어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재미있더군요. 회장이 일어서더니 화면을 다시 가리켰어요. 제 손녀한테 여긴 우리 집안 회사라고 하셨던가요? 최기문 부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 집안 회사인지 확실히 해야겠네요. 회장의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어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직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정체가 밝혀진 거였죠. 그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몰랐어요. 강민호 대리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의실 안에서 한철수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모든 걸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에 최 부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기회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희망을 품은 듯 했죠. 최 부장님께 소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말에 최 부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장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없었죠.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이 서서히 술렁이기 시작했죠. 최기문 부장은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다른 친인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상필 전무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죠. 회장은 회의실을 나서면서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서도 지은의 눈을 특히 오래 바라봤죠. 지은도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미안함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느껴졌죠. 그날 오후 대웅그룹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 큰 변화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회사 전체가 이 소식으로 들끓었어요. 신입사원이 회장 손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벌어진 일들이 모두 공개된 거였죠. 하지만 최 부장과 그의 패밀리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내일 소명 시간까지 무언가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독 맑았어요. 하지만 대웅그룹을 둘러싼 공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3일 후 대웅그룹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어요. 평소 이런 전사 집회는 연말이나 창립 기념일에만 열렸는데 갑작스러운 소집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었죠. 강당 앞쪽에는 임원들과 부장들이 앉아 있었어요. 최기문 부장을 비롯한 그의 친인척들은 며칠 동안 밤새 대책을 세우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오전 10시 정각 한철수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걸음걸이에도 힘이 있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모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회사에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명확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나타났어요. 대웅그룹 조직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먼저 이걸 보시죠. 화면이 바뀌면서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조직도가 아니었어요. 특정 성씨들이 빨간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최기문 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도입니다. 회장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구매팀 차장 최진우 씨는 최 부장의 사촌 동생, 홍보팀 전무 남상필 씨는 사돈, 물류센터 과장 조현석 씨는 처남, 경비실 최민식 씨는 조카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지금까지 단순한 인사이동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혈연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외주업체들까지 포함하면 화면에 더 많은 연결선이 나타났어요. 청소용역, 보안업체, 사무용품 공급업체까지 모든 게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죠. 최기문 부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상필 전무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회장님 라인이라고 생각하며 눈치를 봐왔을 텐데요. 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단 한 명도 제 피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회사를 이용해서 자기 집안만 키운 사람들이죠.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그럼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는지 보시죠.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녹음 파일의 재생 화면이었죠. 여긴 우리 집안 회사야. 너 같은 계약직은 내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삭제야. 최기문 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녹음들도 재생되었어요. 내 생각해서라도 참으라고. 어르신은 상관없으시니까 그냥 가세요. 강당 곳곳에서 분노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직원들의 반응이 격했죠. 청소를 담당하는 박정의 아주머니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그리고 회사 돈을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까지. 화면에 각종 증거 자료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계약서, 결제 라인, CCTV 영상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였죠. 그때 최기문 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봤죠. 제가 사람 좀 쓴 게 죄입니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줄 잡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최 부장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 발악 같은 모습이었죠. 그럼 회장님도 아들이나 손자 회사에 안 넣으세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강당이 시끄러워졌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한철수 회장은 차분했어요. 그래, 줄은 맞다. 회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내 줄은 회사 줄이 아니라 내 집안 줄이었지. 회장이 일어서서 최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인재 등용이 아니라 내 가족들 배불리기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말이야. 최 부장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로 최기문 부장은 해임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그동안 고통받았던 직원들의 박수가 컸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회장의 말에 다시 조용해졌어요. 최 부장의 친인척 중에서도 직접적인 비리에 연루된 분들은 해고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남상필 전무와 최진우 차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만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생계가 걸려있는 현장 근로자분들과 단순히 친척이라는 이유로 들어왔지만 성실히 일한 분들에게는 재교육 후 다른 부서로 재배치하겠습니다. 이 말에 강당 분위기가 또 바뀌었어요. 무자비한 숙청이 아니라 온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지은은 객석에 앉아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실 그녀는 처음에 최 부장과 그 일당들을 모두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다음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닙니다. 공정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회사가 마지막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가족까지 모두 벼랑 끝으로 내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복수보다는 용서와 재기회를 선택한 거였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혈연이나 지연이 아닌 오직 능력과 인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겠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직접 저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함께했죠.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박수와 함께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최기문 부장은 경비원들에 의해 강당을 나갔어요. 그의 뒤를 따라 몇몇 친인척들도 함께 나갔죠. 하지만 일부는 남아서 회장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강당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밝아져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짓눌렀던 무거운 돌덩어리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만날 수 있었어요. 회장실에서였죠. 할아버지,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모두 내쫓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구나.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 리더는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하는 거군요. 한철수 회장이 손녀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지은아,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구나. 네, 할아버지. 이제 정말로 이 회사를 책임질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대웅그룹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공기가 흘렀어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었죠. 청소를 담당하던 박정의 아주머니도 이제는 당당하게 복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경비실의 오태수 반장도 편안한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인사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강민호 대리는 이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고, 이소라도 아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집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할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회사의 모든 선량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6개월이 흘렀어요. 대웅그룹 본사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서로 인사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새로 생긴 시설들이었어요. 2층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었죠. 또한 각 층마다 익명 제보함이 설치되었어요.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친인척 채용과 승진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어요. 인사팀에서는 강민호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는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죠. 이소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오늘 신입사원 면접 일정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공정하게 뽑아야죠. 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는 실력과 인품만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청소를 담당하던 박정의 아주머니도 달라졌어요. 허리를 당당하게 펴고 일하는 모습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아주머니, 고생 많으세요. 젊은 직원들이 지나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 아주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고맙습니다. 모두들 예의가 참 바르네요. 경비실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태수 경비반장은 이제 편안한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경비원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한지우는 정식으로 대웅그룹의 인재조직문화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되었어요. 더 이상 한지은이라는 가짜 이름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훈 부사장님, 이번 달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도혁 비서실장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지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은 할아버지와 함께 한강변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자는 할아버지의 제안이었죠. 한강공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은 할아버지와 손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죠. 할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라니. 오히려 너 덕분에 회사가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았는걸. 한철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나도 그랬어. 특히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고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 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잖아요. 지훈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죠. 지훈아, 할아버지가 깨달은 게 있어. 뭔가요? 지위는 물려줄 수 있어도 양심은 물려줄 수가 없더라. 그건 각자 스스로 키워야 하는 거야. 회장의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도 회장님 손녀가 아니라 같이 일하고 싶은 상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다 잘한 것 같구나.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강물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물결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평화로웠죠.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왔어요. 화면을 보니 익숙한 이름이 보였죠. 할아버지, 최기문 선고 결과가 나왔네요. 어떻게 나왔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래요. 그리고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고요. 회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새 출발할 기회가 생긴 거네요. 지훈의 말에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내더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이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요. 회장의 눈에서 자랑스러운 빛이 반짝였어요.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6개월 전 그날 밤과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죠. 그때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희망과 자부심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어요. 물론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회사에는 진정한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 안에 확고한 신념이 생겼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박정혜 아주머니와 오태수 경비반장님께 인사를 드렸죠. 부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아주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지우는 생각했어요. 명함에 뭐라고 찍혀 있든 사람의 품격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걸 말이에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한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이 활기차게 펼쳐져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지훈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과거에 대한 원망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또 다른 출발이었어요. 그리고 대웅그룹의 모든 직원들도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그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훈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지훈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그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명함에 뭐라고 찍혀 있든 사람의 품격은 남의 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난다는 걸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배달 중이었어요. 19살 지은이 바닥에 무릎을 짚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도시락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죠. 배달이면 다야? 이 차 긁힌 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였어요. 검은 벤츠 뒷문이 조용히 열렸죠. 은빛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한 명도 회장이었죠. 그만해. 단 한마디였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한명도는 지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빗물에 젖은 그 모습이 어디선가 본 듯했죠. 이상하군. 어디서 본 얼굴인데. 지은도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 순간 한명도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쳤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둘 다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간은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외곽 달동네에는 아직도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속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19살 지은에게 새벽은 하루의 가장 바쁜 시작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끝, 낡은 연탄집 앞에서 자전거 하나가 움직였어요. 뒤편에는 신문 뭉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앞쪽 바구니에는 하얀 도시락 가방이 가득 담겨 있었죠. 자전거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녹슬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잘 갔다 올게요. 지은이 작은 사진 앞에서 머리를 숙였어요. 액자 속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옆으로 아버지의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두 사진 앞에는 시든 들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지은은 문을 열고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볼을 스쳤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가녀린 어깨 위로 검은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손목에 낡은 머리끈으로 묶은 머리는 단정했어요.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거친 손이 고된 삶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골목을 나서자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를 비췄어요. 지은은 익숙한 듯 페달을 밟으며 첫 번째 배달지로 향했죠. 자전거 바퀴가 아스팔트를 가르며 달려갔어요. 첫 번째 배달지는 동네 막국수집이었어요. 아직 문을 열지 않은 가게 앞에 도시락을 놓고 지은은 다음 장소로 향했어요. 두 번째는 세탁소였죠. 아저씨가 문을 열고 나와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고생 많네, 아가씨.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따뜻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배달을 마치며 해가 서서히 떠올랐죠. 언니, 우리도 부자 되면 좋겠어. 어젯밤 막내 민서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9살 동생의 해맑은 목소리였죠. 지은은 쓸쓸히 웃었어요. 부자라. 그냥 굶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닐까? 자전거를 세우고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죠. 비가 올 것 같은 하늘이었어요. 언덕길이 시작됐어요. 이 길은 항상 조심해야 했죠. 지은은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올라갔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도시락 가방이 어깨를 눌렀지만 참았어요. 지은아, 동생들만큼은 굶기지 마라. 약속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생각났죠. 그때 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언덕 중턱에서 지은은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어요. 이제 내리막길이었죠.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속도가 났어요.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금세 굵어졌죠. 지은은 서둘러 속도를 냈어요. 아이고, 이제 막 시작인데. 비가 내리는 언덕길은 위험했어요. 자전거 바퀴가 젖은 아스팔트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지은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속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전거가 좌우로 흔들렸죠. 아, 안 돼. 지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핸들을 꽉 잡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그 순간이었어요. 모퉁이를 돌아오는 검은 벤츠와 마주쳤죠. 고급 세단의 검은 칠이 빗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쿵! 자전거가 차 옆면에 부딪히며 지은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시락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신문들이 빗물에 젖어갔죠. 지은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짚고 앉아 있었어요. 아, 이거 뭐야? 운전기사가 뛰어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양복 차림의 그는 차 옆면을 살펴보더니 소리쳤어요. 이거 얼마짜리 차인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차부터 확인했죠. 검은 벤츠 옆면에 작은 흠집이 생겨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배달 중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커다란 눈에 눈물이 맺혔죠. 배달이면 다야? 이 차 긁힌 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수입차라고. 운전기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다 배상할게요. 시간만 좀 주세요. 시간? 아가씨, 이거 수리비만 몇백만 원인데 어떻게 배상할 건데?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몇백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죠. 그때였어요. 차 뒷문이 조용히 열렸죠. 은빛 지팡이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흰 머리를 말끔히 빗어넘긴 중후한 모습이었어요. 키는 컸지만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죠. 한명도 회장이었어요. 그만해. 낮고 깊은 목소리였죠. 단 두 마디였지만 위험이 느껴졌어요. 운전기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님, 동승에 있던 김 비서가 뒤쪽에서 다가왔어요. 한명도는 지팡이를 짚고 지은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시선이 지은의 얼굴에 머물렀죠. 빗물에 젖은 지은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봤어요. 냉철하고 완고한 인상이었지만 눈빛에는 피로함이 서려 있었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상하군. 한명도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특히 그 큰 눈망울과 고든 눈썹이 낯익었어요. 오랜 기억 속 누군가가 떠올랐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얼굴인데? 한명도가 중얼거렸어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한명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죠. 빗물이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렸어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을 불러야 할까요? 한명도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김 비서, 예, 회장님.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받아둬. 차는 나중에 처리하자. 지은이 놀란 눈으로 한명도를 바라봤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죠. 정말 괜찮으세요? 수리비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라. 한명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온화함이 섞여 있었어요. 김 비서가 명함을 꺼내 지은에게 건넸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죠.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지은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말했어요. 김 비서가 수첩에 적어 넣었죠. 한명도는 지은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차로 돌아갔죠. 김 비서 출발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떠나기 전 한명도는 뒷좌석에서 지은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은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 쓰였죠. 차가 떠난 후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바닥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죠. 한명도 한빛그룹 회장. 빗물이 명함 위로 떨어졌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흩어진 도시락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도시락 대부분은 무사했어요.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며 지은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그 노인이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을까 싶었죠. 그날 두 사람은 아직 몰랐어요. 이 만남이 묻혀있던 과거를 끄집어내고 서로의 운명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한명도는 차 안에서 계속 그 소녀를 떠올렸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그 큰 눈동자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 사고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지은은 평소처럼 새벽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자전거에는 아직도 그때의 흠집이 남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지은 씨죠? 김 비서입니다. 회장님 비서예요.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배상 문제인가 싶었죠.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오전 9시에 한빛재단으로 오실 수 있나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김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어요. 하지만 지은은 불안했죠. 혹시 배상 문제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회장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지은은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뭘까 싶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한빛재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1시간을 달려야 하는 곳이었죠. 한빛재단 건물은 생각보다 컸어요. 유리창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지은은 입구에서 한참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김 비서님을 만나러 왔어요. 지은이라고. 아, 예약되어 있네요. 3층으로 올라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어요. 복도 끝에 총무부라는 팻말이 보였죠. 김 비서가 나와서 지은을 맞았어요. 5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지은 씨, 어서 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회장실 앞에 서자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명도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들어와. 한명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깊었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앉아라. 한명도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그날처럼 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차 수리비 걱정하고 있었지? 네. 죄송해요. 배상 대신 다른 제안이 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한명도를 바라봤어요. 우리 재단 구내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한 달만 일하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하겠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정말요? 단 조건이 있다.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그리고 한명도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내가 직접 지켜볼 것이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백만 원을 배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새벽 배달을 마치고 오전 9시까지 재단에 도착해야 했죠. 구내식당 주방장은 김 요리사였어요. 50대 여성으로 까칠한 성격이었죠. 아가씨, 여기서는 장난 안 통해. 음식이 생명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손이 거칠어졌지만 참았어요. 첫 주가 지나면서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아가씨가 회장님 차 박은 애래. 정말?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거야? 도시락 배달하던 애라던데. 점심시간이면 지은의 도시락, 가방과 다른 운동화가 화제였어요.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죠. 저런 차림으로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회장님도 참 이상해. 왜 저런 애를 받아들였을까? 지은은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팠죠.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지은은 구석진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도시락에서 꺼낸 김치와 달걀말이가 전부였죠. 아가야.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고개를 들자 작고 통통한 할머니가 서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지은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복래라고 해. 회장님 곁에서 오래 일했단다. 복래가 지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혼자 먹지 말고 이것도 먹어봐. 복래는 자신의 반찬통을 열어 지은에게 나눠주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나물들이 들어 있었죠. 감사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야, 먹어. 너무 말랐잖아. 복래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지은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아가야, 내 웃음이. 복래가 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옛날 사모님이랑 똑같다.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모님이요? 응, 회장님 며느리였는데. 참 착한 분이셨어. 복래의 눈에 그리움이 스쳤어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로 가셨어. 벌써 오래됐지. 지은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찡했어요. 복래의 말에 묘한 감정이 일었죠. 그날 오후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명도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직원들이 긴장하며 인사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명도는 고개만 끄덕이고 지은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 어떤가 일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명도는 지은의 손을 바라봤어요. 설거지 때문에 더욱 거칠어진 손이었죠. 고생이 많구나. 그 말에 지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명도는 지은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갔죠. 복래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그런가요? 응, 저렇게 구내식당까지 오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 그날 밤 지은은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 배고파요. 막내 민서가 지은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잠깐만 금방 준비할게. 지은은 구내식당에서 몰래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어요. 남은 반찬들을 모아온 것이었죠. 우와, 맛있겠다. 민서가 눈을 반짝였어요. 수진과 지훈도 기뻐했죠. 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언니가 새로 일하는 곳에서 얻어온 거야. 정말? 언니 대단해. 지은은 동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런 순간이면 모든 고생이 잊혔죠. 밤늦게 동생들이 잠든 후 지은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전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처럼 절대 포기 안 할 거예요. 동생들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금세 닦아냈죠. 한편 한명도는 회장실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소녀가 떠올랐죠. 이상하군.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 한명도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명도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윤희야, 너를 닮은 아이가 나타났구나. 그 순간 한명도는 깨달았어요. 지은이 왜 그렇게 낯익었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죠. 다음 날부터 한명도는 더 자주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지은을 지켜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했죠. 지은도 회장의 시선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성실히 일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복례만이 둘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그리고 오래전 기억을 되짚어가며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죠. 지은이 한빛 재단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비누 거품이 팔꿈치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구내식당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한도연이 들어왔어요. 한명도 회장의 장남이었죠. 깔끔한 네이비 정장에 날카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어요. 얇은 입술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버지께서 계신가요? 김 요리사가 황급히 나와 인사했어요. 도연 이사님, 회장님은 회장실에 계세요. 한도연의 시선이 구내식당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설거지하는 지은을 발견했죠. 저 아이는 누구죠? 아, 저는 임시로 일하는.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죠. 임시 직원을 구내식당에 둔다고요? 위생 문제는 생각해 보셨나요? 김 요리사가 당황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라. 그렇군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한도연이 나간 후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직원들이 지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큰일 났네. 도연 이사님이 저렇게 나오시면. 그러게요. 저 아가씨 때문에 우리까지 문제될 수도 있어요. 지은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죠. 한편 한도연은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자 한명도가 서류를 보고 있었죠. 아버지, 왔구나. 무슨 일이냐? 한도연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구내식당에 이상한 직원이 있던데요. 임시직이라고 하더군요. 한명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아버지,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죠. 불량 인력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불량 인력이라니. 한명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 사고를 낸 배달 소녀잖아요. 당장 내보내시오. 한도연의 말에 한명도는 긴 침묵을 지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 아이는 성실하다. 성실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죠. 책임감? 네, 책임 없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거 아닙니까? 한도연의 말이 한명도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했던 말들이었죠. 한명도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렸죠. 알겠다. 처리하겠다.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한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어요. 오후 3시 한명도가 구내식당에 나타났어요. 지은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거친 손이 더욱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지은 씨, 한명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이 돌아봤죠. 네, 회장님. 잠시 얘기 좀 하자. 구내식당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다른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오늘로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한명도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그런 건 아니다. 다만 한명도가 말을 망설였어요. 책임 없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게 내 원칙이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죠. 저에겐 지켜야 할 동생들이 있어요. 그건 내 문제다. 한명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했다. 한명도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김복래가 다가왔어요. 아가야, 괜찮아요, 할머니. 감사했어요. 지은은 앞치마를 벗고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용히 구내식당을 나갔죠. 복도를 걸으며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금세 닦아냈죠. 울 시간도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다시 새벽 배달을 시작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배달을 해야 했죠. 한빛재단에서의 수입이 사라진 만큼 더 벌어야 했어요.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자전거 페달을 밟는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손끝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찬바람에 상처가 벌어졌죠. 발도 피투성이가 됐어요. 다른 운동화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어요. 언니, 손이 왜 이래요? 수진이 지은의 손을 보고 놀랐어요.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아파 보이는데. 안 아파. 걱정하지 마. 지은은 반창고로 상처를 감쌌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갈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가야.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김복래가 서 있었죠. 할머니? 복래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 이게 뭐야? 손이 이렇게 됐잖아. 복래는 가방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그리고 지은의 손을 닦아주었죠.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것 봐. 복래는 연고를 꺼내 지은의 손에 발라주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곤란해지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은퇴한 몸인걸. 복래가 지은의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가야, 너 혹시 아버지 성함이 뭐니? 지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준호요. 왜요? 복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어머니는? 박윤이요. 복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의 아드님 닮았어요. 회장님이 모르시는 게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복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을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복래는 한명도를 찾아갔어요. 회장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와. 회장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복래가 들어가자 한명도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 아이 말입니다. 지은 말인가? 네, 그 아이 아버지 성함을 아시나요? 한명도의 손이 멈췄어요. 왜 갑자기? 한준호래요. 어머니는 박윤이고요. 한명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이름들은 너무나 익숙했죠. 그게 사실인가? 제가 직접 들었어요. 회장님, 그 애가 혹시... 복래의 말이 한명도의 귓가를 때렸어요. 오랫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죠. 나가봐.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 회장님, 나가라고 했다. 복래가 나간 후 한명도는 혼자 남았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죠. 아들 준호와 며느리 윤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날 밤 한명도는 잠들지 못했어요. 꿈에서 아들의 장례식을 다시 봤죠. 검은 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며느리 윤희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죠. 하지만 한명도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공장 확장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말이었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드님이 돌아가신 마당에 사업은 멈출 수 없습니다. 그때 윤희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준호는 그 공장 때문에 죽었어요. 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 문제다. 아버님,
더 이상 할 말 없다. 한명도는 등을 돌렸어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말이에요. 꿈에서 깬 한명도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내가 그날 공장을 멈췄다면 처음으로 후회의 말이 나왔어요. 한명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늙은 손이었죠. 이 손이 다 망쳤구나. 그 순간 한명도는 깨달았어요. 지은이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도 알았죠.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외면하고 이제는 손녀까지 내쫓은 거였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한명도의 눈가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어요. 그 새벽 지은은 또다시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나갔어요. 거친 손으로 핸들을 잡으며 페달을 밟았죠. 아직 둘 다 몰랐어요. 운명이 다시 한번 그들을 이어주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김복래는 잠들지 못했어요. 지은의 상처 입은 손과 한명도, 회장의 흔들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침대에서 일어나 오래된 장롱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동안 숨겨둔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한준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복래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꺼낼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사모님,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복래는 봉투를 품에 안고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복래는 한빛 재단으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온 거였죠. 회장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회장님, 복래입니다. 문 안에서 한명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복래가 들어가자 한명도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창백했죠. 일찍 왔군. 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복래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한명도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렸죠. 그게 뭔가 20년 전 일입니다. 준호 도련님이 돌아가시던 날의 기록이에요. 한명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그걸 가지고 있었나? 사모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하시면서요. 복래는 봉투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를 꺼냈어요. 큰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확장 공장 폭발 사고로 한빛그룹 부사장 사망. 한명도는 기사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부산 신항 확장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한빛그룹 한준호 부사장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점검 미비로 추정되며 한명도가 기사를 읽다가 멈췄어요. 회장님은 당시 공장 착공을 강행하셨죠. 준호 도련님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요. 복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어요. 그건 한명도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죠. 복래는 다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한준호의 마지막 업무 보고서였죠. 이건 도련님이 사고 전날 작성하신 보고서예요. 한명도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아들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페이지마다 가득했죠. 안전시설 보강 필요, 최소 3개월 연기 요망, 현재 상태로는 사고 위험 극대, 인명피해 우려됨. 한명도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게 내 잘못이었단 말인가. 한명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도련님은 회장님을 설득하려 애쓰셨어요. 하지만 복래가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죠.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한명도가 스스로 말을 이었어요. 복래는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겨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건 지은이가 5살 때 사진이에요. 도련님이 늘 지갑에 넣고 다니셨어요. 한명도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사진 속 아이의 눈망울이 너무나 맑고 예뻤죠. 사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는 절대 욕심에 물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한명도의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언젠가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세요라고. 윤희가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 네,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한명도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사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우리 지은이 아빠가 지켜줄게 마이너스 준호. 한명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아이 이름이 지은이라고? 네, 이지은이에요. 그 순간 한명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어요. 왜 그 소녀가 그렇게 낯익었는지, 왜 자꾸 마음에 걸렸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럼 혹시 그 아이가 내 손녀라는 건가? 네, 맞습니다. 복례의 대답에 한명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아니, 어쩌면. 한명도는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내가 손녀를 내쫓았다고? 지은이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사모님께서 일부러 숨기신 거거든요. 왜? 윤희가 왜 숨겼을까? 회장님께서 당시 아이를 외면하셨으니까요. 사모님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셨어요. 한명도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아들의 장례식 후 며느리와 손녀를 멀리한 게 사실이었죠. 내가 그랬구나. 사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떠나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도 아이를 잘 키우셨죠. 복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건가? 지은이가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손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한명도는 어제 지은의 갈라진 손을 떠올렸어요. 그 어린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찔렸죠. 도연이도 알고 있는 건가? 아니요, 도연 이사님은 모르세요. 당시 너무 어렸으니까요. 한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도연은 겨우 28이었죠. 그럼 지은이는 정말 모르는 건가? 네,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냥 이상한 할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명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손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냉정하게 대했던 자신이 미워졌죠.